영수가, 그래도 우리가 30년이야.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정이야, 나 외로웠어. 넌 내 피땀으로 번 돈으로 산 명품백이 그렇게 좋든? 오늘 들어온 사연은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63세 김정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꿈꾸던 순간 40년을 함께한 남편과 30년 지기 친구의 배신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충격적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떻게 상처를 이겨내고 새 삶을 찾아가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댓글로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제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며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이제는 손님들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은퇴를 준비하려던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미용실에서 단골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미용실 안은 드라이어 소리와 손님들의 수다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난 후 저희 부부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옛날 직장 동료들과 약속이 있어서라는 말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은퇴 후의 적응 과정이려니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여유로워진 시간을 채우려는 노력이라 여겼죠. 특히 그 중에서도 자주 만나는 사람은 제 30년 지기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와 죽이 잘 맞던 친구였고, 결혼하고 나서도 집안 대소사를 함께 나누며 지내왔습니다. 남편이 영숙이와 자주 만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영숙이의 남편이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희 부부가 영숙이를 많이 챙겨왔으니까요.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남편의 휴대폰 벨소리였습니다. 평소 크게 울리던 벨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진동으로 바뀌었고, 문자가 올 때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옆에 두었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을 가면서도 들고 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어쩐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모습이 불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다가도 자주 옥상으로 올라가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이가 미용실에 왔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수다를 떨며 머리 손질을 해주고 있는데 영숙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이는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고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스팸 문자라는 영숙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평소의 영숙이라면 스팸 문자 하나에 저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게다가 그날 이후로 영숙이는 미용실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만나자는 제 제안에도 피곤하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남편의 달라진 행동, 영숙이의 이상한 태도.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리고 30년 지기 친구가 저를 배신할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든 의심이 부끄러울 정도로요.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계속 답답했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게,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주말마다 늦어지는 귀가 시간, 갑자기 시작된 외모 관리까지. 무엇보다 마음에 걸렸던 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수상한 금액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 후 취미생활이려니 했던 골프장 회원권이 이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주말마다 나간다는 골프 모임에 쓰이는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주얼리샵, 이런 결제 내역들이 왜 있는 건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영숙이의 변화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30년간 하지 않던 염색을 시작했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우울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어딘가 들뜬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에는 항상 검은색 옷만 입던 사람이 이제는 화려한 색상의 옷들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용실 앞을 지나가던 영숙이를 보았습니다. 평소라면 들어와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갈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길을 건너 달아나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입고 있던 원피스는 제가 얼마 전 남편의 카드 명세서에서 봤던 백화점 결제 금액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젖어들었고 가슴 속에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40년 동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다른 여자에게, 그것도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라면서 주름진 얼굴과 처진 눈가를 매만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으로 하고 싶었던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이미 남 좋은 일 시키는데 다 쓰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것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미용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말이라 골프 모임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남편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발견한 영수증 한 장. 고급 호텔 라운지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바로 일주일 전 남편이 직장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던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저녁 식사, 와인, 디저트, 꼼꼼하게 적힌 내역들이 저희 심장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발견한 호텔 룸키 카드 영수증.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옷장 구석에서 발견한 작은 쇼핑백 안에는 여성용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속에서 커피숍 영수증들, 식당 영수증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숙이와 찍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어딘가에서 제가 전혀 모르는 시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사진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하나둘씩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시커매졌다가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둘만의 여행 계획표까지 제 가슴 속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과 영수증들을 모두 핸드폰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배신자들은 자신들의 치졸한 민낯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증거를 발견한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며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밝혀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미용실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4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차려준 아침 식사를 더 이상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떨렸지만 이미 마음은 단단히 먹었습니다. 탐정에게 지불할 금액은 제가 30년간 미용실에서 모아둔 비상금으로 준비했습니다. 결혼 기념일 때 쓰려고 모아뒀던 돈이었는데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탐정과 상담을 하면서 더욱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탐정은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다며 특히 남편이 퇴직한 후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탐정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남편과 영숙이의 사진을 건네며 앞으로 일주일간 미행을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밥을 챙기고 퇴근하면 피곤해도 반찬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탐정의 첫 보고는 다음 날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9시에 집을 나서서 곧장 영숙이의 아파트로 향했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품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탐정의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둘은 영숙이의 아파트에서 나와 한강 공원을 산책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사진 속 영숙이는 제가 선물했던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남편은 왼쪽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결혼 반지를 저는 탐정의 도움을 받아 직접 미행을 했습니다. 미용실 마감 시간을 앞당기고 그들의 뒤를 멀찌감치 따라다녔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카페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 30년 지기 친구와 40년을 함께 한 남편이 만들어낸 배신의 풍경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더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골프장이 아닌 호텔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 탐정이 찍어온 사진 속에는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내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풍기는 영숙이의 향수 냄새를 맡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음 짓는 게 점점 자쳐갔습니다. 탐정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주간의 미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5회, 고급 레스토랑 식사 10회, 백화점에서의 쇼핑 기록 4회, 모두 남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부족해 시작한 미용실로 모은 돈들이, 그리고 그 보상 중 하나인 남편과 저희 퇴직금이 영숙이를 위해 이렇게 허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은 한 장 한 장이 끔찍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손깃을 맞대고 앉아있는 모습, 영숙이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걸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사진을 정리하면서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의 뒷모습이 이렇게 추악할 줄은 몰랐습니다. 휴대폰 통화 내역도 입수했습니다. 하루 평균 통화 시간이 2시간이 넘었고 문자는 수백 통을 주고받았습니다. 통화 시간은 주로 제가 미용실에서 일하는 시간대와 일치했습니다. 제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동안 그들은 달콤한 통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영숙이의 아파트를 방문한 기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4일은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들어가서 저녁 늦게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탐정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을 찍은 사진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들의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 상품을 예약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의 여행이 있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영숙이와의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사진들, 영수증들, 통화 내역, 호텔 기록,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보면 그 누구도 그들의 불륜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40년의 결혼 생활과 30년의 우정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또 골프 모임이 있다며 서둘러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증거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사진들을 보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호텔에서 찍힌 사진, 차 안에서의 모습, 백화점에서의 데이트 장면,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길 때마다 남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곧바로 영숙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미용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평소라면 바쁘다며 거절했겠지만 제 목소리의 단호함을 느꼈는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차분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이는 눈물만 흘렸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믿고 의지했던 친구,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외로웠다고 남편이 먼저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입을 열어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 30년 동안 이어온 우정이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저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들을 베란다로 집어던졌고 우리의 결혼 사진을 박살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술을 마시며 오열했습니다. 영숙이와 찍은 모든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모아온 추억들, 서로의 결혼식 사진들, 아이들 돌잔치 사진들, 한 장 한 장 찢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제 청춘이, 우정이, 믿음이 모두 휴지 조각처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남편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이 이미 영숙이를 위해 써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 불륜의 대가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허리가 휘도록 미용실에서 일한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새 울부짖으며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영숙이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내 남편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내 곁을 지켜줬는데.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영숙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안에서는 남편과 영숙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경비실에서 찾아와 쫓겨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부은 눈, 흐트러진 머리, 얼룩진 화장.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이 없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남편과의 마지막 여행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제 발등을 베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미용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방 속에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륜 현장이 찍힌 사진들, 호텔 영수증들,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모두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무단으로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도 모두 따로 정리했습니다. 남편 모르게 모아둔 비상금 통장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제 몫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인생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동안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와 문자. 하지만 전화기를 진동으로 해둔 채 묵묵히 서류만 작성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어떤 말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판까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순순히 이혼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산 분할 문제로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전쟁이 될지도 모르지만 꼭 이겨내고 말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싸움이 힘들더라도 적어도 제 편에는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큰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주말이라 며느리와 손주들도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다른 방에 들여보내고 아들과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던 아들의 얼굴이 사진들을 보면서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둘째에게는 전화로 알렸습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둘째는 당장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렸습니다. 이제 곧 있을 재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둘째의 흐느끼는 소리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영숙이의 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알려야 했습니다. 영숙이의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결혼할 때 반대했던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그때 내 말 들었어야 했어. 라는 동생의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동생은 당장 언니 집으로 가겠다며 서둘러 짐을 싸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가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홀로 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미용실이 갑자기 문을 닫았으니까요. 단골 손님들의 걱정스러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넘겼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알게 된 건 영숙이와 함께 다니던 등산 모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숙이가 갑자기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평소 다정하던 제 남편도 보이지 않게 되자 의심을 품었나 봅니다. 결국 누군가가 호텔 로비에서 둘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모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회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성가대에서 함께 찬송가를 부르던 자매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는 남편이 죽고 난 후에도 검은 옷만 입으며 신앙생활에 의지한다더니 목사님께서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영숙이를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불륜녀가 부녀회 회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때 영숙이의 편들이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40년 동안 모범 직원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퇴직하자마자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식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퇴직자 모임에서도 남편과 영숙이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이제는 동네 마트만 가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저를 보면 안쓰럽다는 듯 한숨을 쉬고 영숙이를 마주치면 얼굴을 돌려버린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소문이 퍼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저 혼자만의 진실이 아닌 모두가 아는 진실이 되었으니까요. 재판을 앞두고 매일 밤 일기장을 썼습니다. 법정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증거들을 정리하고 진술할 내용들을 꼼꼼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며 승산이 높다고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 이혼을 제안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과 함께 퇴직금의 30%를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돈으로 매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영숙이와 함께 탕진한 금액이 그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큰 아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재판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둘째는 매일 밤 전화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그동안의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남편이 영숙이를 위해 쓴 돈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호텔비, 백화점에서 산 명품 가방과 옷,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까지 6개월 만에 퇴직금의 절반이 녹아버렸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부부가 적어도 2년은 더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가장 힘든 건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이었습니다. 꿈에서는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자꾸 나타났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던 모습,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모습, 그때의 추억들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미용실은 당분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재판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했던 미용실이 문을 닫는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과 30년 지기 친구를 피고석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아주어서야 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백발이 늘어난 것 같았고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후회와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증거가 하나둘씩 제시될 때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호텔 영수증, 통화 내역, 주고받은 문자들, 특히 탐정이 찍은 사진들이 법정에 제시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숙이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고 남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판사님은 차분히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30년간의 우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신한 6개월간의 불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제 진술이 끝날 때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큰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이혼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4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가 퇴직금 유용 내역을 제시하자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적으로도 명백한 부정행위였습니다. 재판장을 나서는 길에 영숙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미 제 마음 속에서 그녀는 죽었습니다. 남편도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아들이 막아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마침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저희의 이혼을 인정했고 위자료 5천만 원과 함께 남은 퇴직금의 60%를 받게 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40년의 세월을 보상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영숙이의 아들은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죄송하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다고.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에게까지 이런 상처를 준 것이 못내 미안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결혼 반지를 돌려주려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40년 전 청년이었던 그 사람은 이제 제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잘 살아요 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 결혼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25살의 제 모습. 턱시도 차림으로 멋있게 서 있는 남편의 모습. 그때는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혀 있던 영원히 행복하게라는 문구가 이제는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용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일했던 공간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아쉬워했지만 모두가 제 선택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떠나는 날 가위와 빗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거운 결정을 내린 적은 없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제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후 첫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옆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사라진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잠들기 전 여보,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인사를 하려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아침상을 차리려다가 멍하니 부엌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주말이었습니다. 미용실도 정리했으니 갈 곳도 할 일도 없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울컥하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주말 드라마, 손잡고 산책하던 한강공원, 단골 식당에서 먹던 설렁탕.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잠들기 전 혼자 드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조금 더 예쁘게 꾸미고 다녔더라면, 퇴직 후 남편의 외로움을 더 챙겨줬더라면 하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영숙이와 찍은 사진들이 떠올랐고 제 마음은 다시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장보기를 가도 습관처럼 남편 반찬거리를 고르다가 순간 멈칫하게 됩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걸 실감하는 순간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하다가도 양이 많아져 버려야 하고 빨래를 널다가도 한쪽이 허전합니다. 어느 날은 길에서 우연히 영숙이를 마주쳤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길을 건너 달아나는 모습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30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사람보다 더 먼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허전함과 외로움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멍하니 둔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아팠던 이가 빠진 것처럼 그저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자리를 피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엄마와 아들이 오롯이 마주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은 아들은 이제는 제 곁을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찍 퇴근하는 날엔 가끔 밥도 같이 먹어주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함께 와서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한 달 휴가를 내고 왔다면서 그동안 못해준 효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산책을 했고 저녁이면 둘이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의 이혼 소식에 아내와 아이들도 한국에 오고 싶어 했지만 말렸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네 집으로 들어오라고도 하고 둘째는 캐나다로 모시고 가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찾고 싶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내로서, 어머니로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김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곁에서 장난을 치며 놀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5살 된 손녀가 할머니, 이제 우리가 할머니 남편이 되어줄게라고 말할 땐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가기 전에 태블릿도 사주었습니다. 이제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태블릿으로 영화도 보고 책도 읽습니다. 자식들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혼이라는 아픔이 저와 자식들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2 아들과 그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혼자만의 일상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튼을 활짝 엽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시끄럽다고 했던 음악이지만 이제는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아들 내외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새벽 산책을 하다 보면 저처럼 홀로 걷는 어르신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아침 산책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비슷한 처지의 동년배들과 함께 걷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나누다 보면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것만은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조금씩 위로를 받습니다. 미용실을 그만두고 나서 처음으로 손재주를 살려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의 목도리를 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 요가 교실, 하나둘씩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장보기도 이제는 즐겁습니다. 반찬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고릅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는 것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대신 휴대폰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식사를 합니다. 가끔은 혼자만의 식사가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거울 속의 제 모습입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제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는 것도 이제는 온전히 저를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제가 재혼을 하면 좋겠다고 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제 제게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의 마지막을 선사해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기에 누군가를 다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아직은 두렵습니다. 대신 제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은 돈을 현명하게 투자해야 했습니다. 은행 재테크 상담도 받아보고 노후 설계 전문가도 만나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에게만 의존했던 경제적인 결정들을 이제는 제가 직접 해나가야 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미용실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온 제게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리웠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해볼까도 고민 중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돕다 보면 제 상처도 조금은 아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남편이나 영숙이의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요.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미래를 이제는 혼자서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설렙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힘든 시간을 겪으셨지만 결국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찾아가시는 사연자분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힘든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사연자분께서 더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런 공감되는 사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